때 나왔던 게 1교시용으로 나왔던 게 OS의 역할과 기능을 쓰라고 한 게 나왔었어요. 운영체제 역할과 기능.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헷갈리죠, 용어가. 네. 역할과 기능,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운영체제, 역할과 기능. 그런 걸 볼 거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 운영체제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윈도우죠, 윈도우. 맞아, 윈도우. 또 뭐 떠올라요? 윈도우, 유닉스, 그쵸. 네. 크게 윈도우 기반, 유닉스 기반 그렇게 있나요, OS가? 그렇게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인베디드가 또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범용 OS 말고, 이제 특수 목적 OS가 또 있죠. 인베디드 OS. 네. 하여간 운영체제라고 하면 핵심적인 게 커널이에요, 커널. 운영체제 핵심 커널. 네. 커널은 이제 사용자와 뭔가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치 간에 이거 사이에 끼워가지고 그걸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커널이잖아요. 네. 커널이 뭐가 있는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OS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지고 프로세스화 시키잖아요. 네. 그럼 프로세스를 잘 관리해야겠죠. 여러분들 윈도우 작업관리자 딱 컨트롤 Alt 델 누르면 뜨잖아요. 작업관리 창에. 그게 다 프로세스 목록이죠. 네. 그럼 프로세스 어떻게 관리할지. 그 다음에 그럼 한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한 프로세스에서 이제 트레드를 분할시켜 가지고서 경량 프로세스화 시키는 트레드 요거를 볼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멀티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OS가 어떻게 CPU를 여러 개의 그 다양한 프로세스한테 CPU와 자원들을 할당할 수 있을지, 그런 CPU 스케줄링.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도 해요. CPU 스케줄링 또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디스크 액세스 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시크 타임이었었죠? 그 헤드 암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속도를 줄이기 위한 스케줄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이 로딩돼 가지고 관리되는지 그런 것들, 메모리 프로그램 로딩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세스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충돌하지 않게 액세스할 수 있을지, 그런 프로세스 병행 제어를 볼 거예요. 병렬 처리와 병행 처리는 좀 틀려요. 그렇죠? 병렬 처리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마치 하나인 것, 동시에 시행되는 것처럼 하는 게 병렬 처리고요. 병행 처리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어떻게 충돌 안 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 그게 병행 처리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뮤텍스 들어보셨나요? 뮤텍스? 상호 배제. 상호 배제 같은 거,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OS 중에서 이제 범용 OS 말고 특수 목적 OS, RTOS에 대해서 잠깐 볼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OS, 그렇죠? OS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그 OS를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스톨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인스톨 돼야 되고, 인스톨 된 게 메모리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게 바로 실행될 수는 없잖아요. PC가 부팅될 때 디스크에 있는 그런 OS가 메모리로 올라오는 게 필요하겠죠. 올라올 때 OS 핵심은 커널이 메모리 올라오는 거예요. 커널이. 그래서 뭔가 사용자와 하드웨어, 그렇죠?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OS다. 당연히 운영체제 목적은 편의성이겠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내부의 시스템들 간에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게 OS의 목적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기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프로세스 관리, 메인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시스템 관리, 보조 메모리 관리, 네트워킹, 그 다음에 정보 보호까지, 그렇죠? 자원 보호.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역할을 이제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운영체제의 역할을 뭔가 좀 그룹핑을 하고자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한테 뭔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역할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소관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보시면 다 아시는 거죠. 너무나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표만 잠깐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입출력부터 OS 하드웨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커널단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커널단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호출 요정 동작을 거치면서 이 커널을 거쳐가지고 하드웨어 자원을 액세스하는 거예요. 아무나 커널을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S에서 뭐 관리자 계정을 두는 거하고 일반 사용자 계정을 뒀을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커널단까지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실제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서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 계층적 구조를 보시면 맨 밑에 있는 하드웨어 계층, 그 다음에 커널 계층,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층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시스템 콜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커널에서 이렇게 주변 장치나 메모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죠? 윈도우 7인가요? i8부터인가 보면은 i7부터인가 보면은 뭐 설치할 때 표준 사용자 계정이면은 이상한 한 개 뜨죠. 유저 컨트롤 창 뜨잖아요. 유저 액세스 컨트롤 창. 그거 떠가지고 확인 누르거나 관리자 페이지 암호를 넣어야지만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언제 뜨나요? 보통은 뭔가 액티브엑스를 설치할 때 되죠. 맞죠? 그렇게 뭔가 이제 특정 권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될 때는 이렇게 이제 권한을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OS가 이제 접근 제어를 하고 있죠. 그거는 OS의 접근 제어의 한 신뢰죠. 그래서 하여튼간 운영체제는 커널이 핵심이고 커널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준다. 핵심 모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유닉스에서의 커널 구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랑 큰 차이는 없고요. 밑에 하드웨어가 있고 이 속안의 커널 안에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거나 프로세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관리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듈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단과 그 사이, 커널 단 사이에 껴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얘가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얘를 호출하면 얘가 이제 중재해서 하드웨어 쪽을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커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커널의 형태가 단일 커널이 이렇게 있고요. 모놀리틱 커널이 있고 마이크로 커널이 있어요. 그러면 단일 커널과 비단일 커널, 마이크로 커널 간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 커널이라고 하는 게 OS 핵심 기능인데, 자, 이게 전부 다 커널 안에 있는 경우하고, 핵심적인 것만 커널에 있고 나머지들은 바깥에 프로세스로 떠 있다고 하면은, 그 두 가지 타입의 커널은 차이가 있겠죠.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일단, 단일 커널은 모든 그 OS의 핵심 기능들이 다 하나의 커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OS에 내가 기능들을 좀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빌드를 다시 해야 되죠, OS를. 근데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핵심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프로세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빌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프로세스만 다시 깔면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통 리눅스 같은 거나 유닉스 같은 것들이 보통 모놀리틱 커널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핵심적인 것만 커널 내에 관리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프로세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윈도우 기반. 윈도우가 대표적인 마이크로 커널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기능 확장이 되게 쉽겠죠. 유연성이 좋겠죠. 그리고 일단 커널 크기가 작으니까 인베디드 같은 그런 소형 시스템에 들어가기 좋겠죠. 인베디드 시스템은 메모리 크기를 줄이는 게 핵심이고 그렇게 하려면 OS 자체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커널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넣어야겠죠.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겠죠.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이 커널하고 바깥에 있는 프로세서랑 인터페이스 하는 게 필요하겠죠. 상호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컨텍스트 스위칭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 커널과 모노리틱 커널을 비교한 거예요. 딱 보면은 모노리틱 커널은 이 커널이 다죠,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커널은 커널은 조금 있는데 유저 모드로 떠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 얘와 얘 사이에 상호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있죠. 실제 마이크로 커널과 모노리틱 커널 비교하라는 문제는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시스템 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사용자의 프로그램에서 뭔가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커널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바로 커널 액세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 콜을 거쳐가지고서 커널 액세스 한다고 그랬죠. 이게 시스템 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시는 쉘 같은 경우는 쉘은 뭐예요? 쉘은 대표적인 게 윈도우에서 쉘 프로그램 하면 뭐죠? 옛날에 배치, 오토 EXEC 배트. 그게 이제 대표적인 윈도우 기반 쉘 프로그램이고요. 유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 쉘 프로그램이죠, 유닉스는. 유닉스는 점 쉘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런 쉘은 이제 사용자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하는 거고, 시스템 콜은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실제 아주 커널 밑단에 있는 그런 장치를 액세스할 때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서 액세스를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시스템 콜은 뭐 별건 아니고 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이 커널 내에 서브 루틴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I/O 관리, 입출력 관리, 프로세스 관리, 통신 이런 것들 다 이거 하겠죠. 이게 이제 뭐 시스템 콜의 동작 구조인데 실제 이게 언제 나왔냐면 89회 때 시스템 콜의 동작 구조를 쓰라고 한 게 나왔었어요. 정보관리기술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OS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풀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소홀히 하신 분들은 못 풀었겠죠. 그래서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얘가 뭔가 이쪽에 커널 밑단에 접근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커널 모드에 있는 그 서브 루틴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 이제 시스템 콜 핸들러가 그걸 받아가지고서 호출 루틴을 타서 액세스를 하고 결과를 돌려주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트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텐데 트랩이 뭐냐면 일반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시키는 걸 트랩이라고 해요. 트랩이 발생해야지만 내가 커널 모드 들어가서 좀 그 민감한 그 정보들을 액세스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접근 제어를 잘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커널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의 정보를 본다거나 그 밑단의 정보들을 갱신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이제 그 접근 제어를 통해 가지고 관리자 권한을 있는 사람만 접근하게 한다거나 그런 제어를 반드시 해줘야겠죠. 실제 이거는 뭐 윈도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유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뭐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통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거죠. 부트 블럭. 여기는 이제 OS가 부팅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다 부트 블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트 블럭을 깨트리면 OS가 부팅이 안 되겠죠. 그럼 이 부트 블럭을 액세스하는 그런 것들은 커널 레벨에 조정해줘야겠죠. 뭔가 이제 권한 없이 부트 블럭을 액세스하려고 하는 것들은 거부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OS 내에서 이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트 블럭은 부팅을 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슈퍼 블럭은 뭐냐면 파일 시스템의 크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들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게 슈퍼 블럭이야. 요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슈퍼 블럭 보는 것도 어떻게 보나요? 윈도우에 디스크 관리자 있지 않아요? 그 유닉스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유닉스에서.
df-k 하면 뭐가 나와요? 네, df-k 하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 유닉스에 있는 건 파일 시스템이 나오고요. 걔의 원래 용량,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사이즈 그게 나와요. 그건 다 슈퍼블럭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실린더 그룹 블럭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노드 테이블은 뭐냐면 이제 슈퍼블럭은 이제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데, 아이노드 테이블은 뭐냐면 얘는 실제 개별 파일 있죠, 파일. 네. 개별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 파일의 사이즈, 생성 날짜, 소유주, 권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노드 안에. 그리고 실제 이 파일의 위치를 아이노드가 각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아이노드에 있는 정보를 보는 방법이 있죠, 명령어가. ls-al. 안 해보셨죠, 유닉스. 유닉스 같은 들어가 보시면 ls-al 명령 드리면 제 파일들이 좀 나오고요. 얘 파일 권한, 뭐 생성 날짜, 소유주 다 나와요. 크기, 사이즈 같은 거. 그건 다 아이노드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제가 얘기할 때 이 아이노드 테이블에 있는 이 파일의 위치, 포인터를 갖고 있다고 했죠, 포인터. 그럼 이제 아이노드 테이블에는 파일의 위치는 없는 거네요. 파일은 진짜 없는 거네요. 얘가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면 그 포인터로 가리키는 위치에 그 파일이 있는 거죠. 그게 데이터 블록이죠. 네. 실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이 데이터 블록에 있는 거예요. 아이노드는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는 포인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알고 있는 유닉스지만 이렇게 좀 분할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노드 개념, 아이노드를 실은 이유는 이게 89회 때 4교시 때 나왔었어요. 아이노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관리기술사 시험 문제. 제가 아는 분이 그 89회 시험 보기 전에 합숙 기간에 이상하게 예감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노드를 봤대요. 책을, OS 책을. 근데 4교시 때 이게 나와가지고 1번으로 풀어가지고 그 교시가 점수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덕분에 됐죠. OS, 이 IT 인프라를 간과하지 않고 좀 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OS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동안 안 나왔던 아이노드를 보자. 봤더니 나온 거죠. 근데 그건 특수한 얘기고요. 너무 그렇게 이제 운에 맡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현재 수준이면은 이렇게 뭔가 한 곳에 치우치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거. 그런 쪽을 더 많이 보세요. 일단 비중은. 이쪽보다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든 파일은 정확히 하나의 아이노드를 가지면서 아이노드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다. 파일은 한 개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노드 정보에는 모드, 그렇죠? 어떤 파일인지, 그렇죠? 이게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그 다음에 디바이스인지. 유닉스는 모든 것들을 다 파일로 관리하죠. 디바이스들도. 하여튼 이렇게 파일의 형태, 그 다음에 소유자, 뭐 크기, 만들어진 날짜, 그다음에 데이터 블록, 위치, 포인터, 그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노드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데이터가 위치한 포인터를 가리키는 방식이 이렇게 직접 위치를 지시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감이 있다. 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더블로 2번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건 OS별로 다 알아서 각각 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명령어 했죠, 명령어. 명령어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어 안에 그 명령어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위치에 가야지만 명령어 위치가 있다. 그렇게 포인트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은 이런 메커니즘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직접, 아니면 인디렉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PCB를 가져야 돼요,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이 PCB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PCB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CPU에 의해서 자원 할당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상태, 그러면서 PCB를 갖고 있는 상태, 그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럼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실행 중인지, 대기 중인지, 그런 상태가 다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구분짓는 아이덴티파이어. 이건 뭐죠?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델 누르면 프로세스 번호 나오죠? 그거.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도 PS-EF에서 그랩 PID 나오죠? 프로세스 아이디. 그게 다 있어요. 프로세스 아이디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이 프로세스 중에서도, 이 프로세스 내부에서도 내가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 그 정보가 있어야겠죠? 다양한 여러 가지 우선순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식에 대한 또 아이디가 있겠죠. 여기는 프로세스고. 그럼 아까 이제 프로세스 PCB라고 하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세스 상태라고 했죠? 상태. 프로세스 상태가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일단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가 준비 단계로 와요. 준비 단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할 때 CPU 스케줄링 얘기했죠. CPU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뭔가 우선순위를 뭔가 정하는 그 단계는 요 단계. 여기 들어와야지만 이제 그런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아요. 바깥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준비 상태에서 있는 것들, 얘는 이제 프로세스긴 프로세스인데 아직까지 CPU한테 자원 할당을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준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내가 실행할 차례가 왔어. 그래서 이제 자원 할당 받은 상태가 이 실행 상태예요. 실행 상태. 그래서 자, 다 끝났어. 그러면 완료로 가겠죠. 완료. 근데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실행 상태로 왔는데 이게 한 방에 다 실행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시브랄 방식으로 병렬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은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하고 나가지고 다 못 처리했어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밖으로. 그때는 일로 가는 거죠. 타임 슬라이스 아웃.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시 내 차례가 와서 실행될 수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이 대기 모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대기 모드.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의문점. 왜 대기 모드랑 준비가 이렇게 틀릴까? 그런 의문점 생기지 않으세요? 왜 쓸데없이 대기 모드를 둬가지고 더 귀찮게 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네. 네. 갔다가 다시 순서가 어느 가는 네. 여기는 일단 멈추게 한 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네. 다시 실행시키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대기 모드로 보낼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로 보낼까요? 그렇죠. IO, 예. 왜냐하면 IO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통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IO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딴 놈한테 영향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시점은 뭐죠? 그 IO가 끝났을 경우에. 그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대기 모드가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자,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요 실행에서 준비로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CPU한테 알려줄까요? 나 쫓아내고 딴 놈 들어보내주세요라고 어떻게 할까요? 타이머. 네. 타이머를 가지고서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조건 이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5초다. 그러면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타이머가 돌아가요. 5초가 되는 순간 타이머가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요. 인터럽트 신호. 그럼 CPU가 인터럽트 발생했구나. 타임 슬라이스 아웃 인터럽트가 발생했구나. 그걸 알고서 얘를 쫓아내고 딴 놈 후순위 프로세스를 일로 옮기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할까요? 대기 모드에 있는 게 올라가려면 뭔가 CPU한테는 IO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로 마찬가지로 인터럽트. 네. IO 디바이스가 인터럽트를 보내요. 다 끝났다고. 그러면 CPU가 인터럽트를 받아가지고 얘를 깨우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레드. 아까 얘기했었죠? 병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있지만,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트레드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병렬성을 보장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스레드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벼운 프로세스다. 라이트 웨이트, 경량의 프로세스다. 즉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실행 단위이지만 경량 프로세스다. 이게 스레드의 핵심이에요. 결국 얘를 스레드가 돌아가려면 스레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도는 거예요. 그럼 얘의 스케줄링은 누가 하죠? 프로세스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잖아요. 스레드니까. 맞죠? 이 스레드에 대한 뭔가 스케줄링은 이 프로세스 내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스레드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뭐 생성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단되고 멈추고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대기 모드 같은 게 없어요. 어차피 프로세스를 지금 CPU가 알아서 컨트롤 하잖아요. 스케줄링 하잖아요. 그게 돌아가고 있는 내부에서도 이제 이 프로세스가 스레드를 분리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또 스레드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커널 스레드가 있고 사용자 스레드가 있어요. 그럼 커널 스레드와 사용자 스레드의 차이는 뭘까요? 커널 스레드는 커널이 스레드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용자 스레드는 커널이 전혀 이게 스레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스케줄링도 이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 단에서 이제 이 스레드 스케줄링을 받죠, 얘는. 그래서 스레드는 크게 커널이 관리하는 커널 스레드가 있고, 커널이 모르는 그런 사용자 스레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스레드와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면은 얘는 뭔가 시스템 콜이 발생하는 거고,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 콜 방식이다. 그리고 이거는 콘텍스트 스위칭 부하가 크지만 얘는 부하가 적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레드.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멀티 스레드인 경우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스레드를 하나만 쓸 거면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다수의 스레드를 띄워가지고 복수의 프로그램을 병렬을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스레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다중작업.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레드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리 공간을 뭐 힙과 공유되어 있다 코드 이렇게 스택을 가지는데, 멀티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공유를 해요. 이것들은 공유를 하고 이 스택만 별도로 관리해요. 스택만.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이 스레드와 스레드 간에 통신하기 되게 쉽겠죠. 왜냐하면 여기 다 공유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공유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스레드와 스레드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힙과 코드와 데이터는 공유하지만 자체 처리를 위한 임시 정보들은 이 스택으로 관리한다. 컨텍스트 스위칭 부하가 적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왔지만 스레드랑 동교하는 방식은 많겠죠. 아까 얘기했던 공유 메모리 통해서 동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멀티 프로세스인 경우랑, 그렇죠? 멀티 프로세스인 경우랑, 그 다음에 이 멀티 스레드인 경우랑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것들을 다 로컬 메모리를 관리해서 커널 간에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주고받으니까 그만큼 부하가 적겠죠. 이것처럼 프로세스가 각각 커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 멀티 스레드 기반이 훨씬 더 부하가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렇죠. 아까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하는 위치는 뭐라고 했었죠? 생성한 다음에 준비했죠, 준비. 예. 준비 단계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 이제 CPU가 스케줄링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실행을 시킬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자, CPU 스케줄링,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후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후보 프로세스를 CPU에 언제 할당할지. 예. 그죠? 예. 바꿔 얘기하면 어떤 프로세스에 CPU의 자원을 할당할지 그거를 이제 스케줄링 하는 게 CPU 스케줄링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연산을 많이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입출력을 많이 하는 게 있겠죠. 그 이제 그거를 OS가 구분해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야 되겠죠. 뭐 당연하게 여러 가지 균형 있는 할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CPU 스케줄링의 목표를 하면 이 5가지를 보셔야 돼요. CPU 이용률, 그렇죠? 그러니까 CPU가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통상 우리 같은 경우 회사에서 CPU 이용률이 대부분 50% 이상한테 안 넘어가죠. 30%. 그래서 가상화를 하는 이유가 그런 유효 CPU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상화를 하는 거죠. 하여간에 CPU 스케줄링은 노는 CPU가 있으면 안 돼. 일단 최대한 이용률을 높여야 돼. 그게 CPU 스케줄링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트루풋. 단위 시간 내에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많아야겠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프로세스에 그 자원을 많이 할당해가지고 걔만 실행시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프로세스 수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완료될 때까지 그때 총 시간, 이걸 이제 턴 어라운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턴 어라운드 타임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타임,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는 거고, CPU 스케줄링이 크게 또 2가지가 있어요. 뭐든지 뭐 2가지가 있네요. 자, 크게 선점형이 있고요. 비선점형이 있어요. 선점형은 뭘까요? 선점형은 자, 우선 A 프로세스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얘가 다 끝날 때까지 B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비선점이고요. 기다리지 않고 걔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선점형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즉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선점할 수 있느냐 그 여부겠죠. 네. 그래서 선점형과 비선점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비선점형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먼저 수행되고 있는 그냥 끝날 때까지 다른 놈들은 할 수가 없죠. 많이 기다리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빨리 중요한 것들은 이 비선점형 방식은 안 돼요. 선점 방식으로 해야지만 우리 보통 일반 OLTP성 거래들은 이게 선점형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야 되겠죠. 대신 배치성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선점형 방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기아 상태, 다른 프로세스가 기아 상태가 될 확률이 높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점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컨텍스트 스위칭, 프로세스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다 이거죠. 먼저 거를 쫓아내고 딴 것들을 넣고 쫓아내고 넣고 그런 작업이 많다 이거죠. 그거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그래요. 문맥 교환. 그리고 또 이 각각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이렇게 또 다양한 방식이 또 있어요. 선점형은 라운드 로빙. 아시겠죠? 돌아가면서 차례차례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SRT, Shortest Remaining Time. 이것도 영어 문구만 보면 알 수 있겠죠? 실행 시간이 가장 적게 남은 놈한테 먼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단계 Q. 네. Q를 다단계로 분류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상위 Q에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단계 Q에다가 뭔가 피드백 개념을 두는 거.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선점형은 FC, FS. 이게 뭘까요? First come, first service. 네. 그러니까 먼저 온 놈을 먼저 자원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JF.
딱 도착했는데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 먼저 실행시켜 준다는 거예요. SJF. 그다음에 HRN. 응답 시간이 가장 빠른 놈 먼저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HRN.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차등화시켜서 한다는 거고. 그럼 크게 CPU 스케줄링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자세한 이 선제능과 비선제능의 방식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